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6차 모의고사 부분을 할게요. 6차 모의고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전에 이제 5차 모의고사 부분에서 제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걸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이제 자료 B번에 5차, 6번 문제, 그 조선시대에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과거제도 내용 중에 자료 B와 관련된 설명 중에 제가 좀 약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문과급제자를 제가 소과 초시 급제자 정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문과급제자가 생원진사와 유학을 합쳐가지고 문과급제자야. 그러니까 문과급제자가 총수고 생원진사와 유학이 각각 문과급제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문제 자체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유학이 이제 그 비중이 늘어가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이제 유학호의 비중 가지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니엘의 유학 비중 내용은 일반적인 유학 비중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그 자료 B번에 있는 니을과 관련된 거죠. 예, 문과 급제자. 예, 그거는 이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약간 더 부연 설명할 게 뭐냐면 그 영종조 때 영조 들어와서 이제 속과 거치지 않고 대가로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의 증가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 유학은 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태조 성종 때부터 유학호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나 통론에 알고 있는 소가를 본다면 대가로 들어간다. 그것은 어디만 해당하냐면 3년마다 한 번씩 보이는 식량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인 시험이고요. 근데 부정기적인 별시도 있죠. 이 별시는 세조 때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세조 때는 특별하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소가급제를요. 예. 그래서 이제 소가급제를 원하지 않고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원점을 요구했는데 원점도 300점을 요구한 건 아니라 되게 낮거나 아니면 원점을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원점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학호도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본격적으로 그 증가할 때는 영조 이후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가는 왜 받냐? 소가는 간직 진출용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제 양반께나 좀 행사하려면 소가 합격해서 진사 생원 정도 돼야지만 양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 안까지 그러니까 3대까지는 양반으로서 이제 행사하려면 3대 안에 적어도 소가의 진사 생원시 정도는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소가를 많이 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좀 수정해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차를 넘어갈게요. 자, 6차 모의고사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6차 모의고사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거예요. 조선교육령. 예. 그래서 조선교육령 지금까지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교론에서 한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그 한국사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역경에서 그 예전에 한 문제 나올 때는 3차 조선교육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1차 조선교육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정은 좀 약간 한국사 부분은 안 나왔는데 역교론 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15년 개정 이렇게 하는 7차 교육과정 바탕으로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도 이런 조선교육령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조선교육 개정 그 교육령 바탕에서 개정이 2번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1차 조선교육 개정 부분인데 자 1차 조선교육 개정은 이제 언제 있었냐면 1920년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죠? 예.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거에서 이제 문화정치도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 개정 전에, 그러니까 2차 조선령 전에 중간 가독으로서 1차 조선령 개정 부분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 자, 요 책에서 나왔죠. 조선인들의 교육관 학교에서
문부성 보통소학교 국사를 가실 때 쭉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소학교는 이제 우리가 마시면 초등학교 정도예요. 지금 보통학교가 그 당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역사교과서, 우리 한국사만의 역사교과서가 있었던 때는 언제 쓰냐? 이거 외국 때더라도 딱 한 번밖에 없었죠. 1차 조선교육 개정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일본사와 엮여서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이제 책은 뭐냐? 일본사는 당연히 이제 이때 중심이었고, 일본사는 그 당시 국사라고 했죠. 신상소학 국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사 관계 보충 교재로서 심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라고 했어요. 심상교학 소학 국사의 그 보충 교재로서 심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유일한 그 뭐냐면 한국사 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개정령이 1차 조선령 개정이 일어났던 배경을 써라. 그러면 뭘 써야 되겠고요?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문화정축 변경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조선개혁령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보니까 시험 문제 낼 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거기 이제 1차 조선개혁령부터 해갖고는 3차 정도 이렇게 그 언급이 됐는데, 거기 좀 번호가 잘못됐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2번부터 나가네요. 예. 자, 1차 조선개혁령은 이제 1910년대 그 무단 통치 시기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책 특징을 보면 보통학교 교육기간이 4년. 그래서 종전에 소학교가 6년이었는데 4년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죠. 명칭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한말 때 그 우리나라 대학은 없었지만 대학부라고 있었어요. 대학부. 그래서 이제 이학당이나 뭐 있는데 숭실 그 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학부가 있었는데 이걸 다 폐지시키고 대학을 설치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같은 경우 보면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보통학교에서는 역사 교재는 만들지 않았어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사 중심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조선교육 개정부터 해갖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통학교 이수를 4년에서 6년 넣어놨고요. 이제 따로 이제 소학교, 보통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해요. 예전에는 이제 국어하고 같이 이제 겉다리로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신상소학 국사, 그다음 한국사 관계는 신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 이걸 사용했고요. 근데 2차 조선교육령 때 문화정치 시간이 본격화되죠. 이때부터 이제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또 그 고등보통학교는 여기서 이제 오늘날만 하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다음 또 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이제 또 여자는 다른 학제로 또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교육은 이제 경사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교과인 수신과 연관시켜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를 가르치긴 하는데 주로 일본사를 보충하는 데 의미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사는 주요 사실을 알리고 한국사를 대충 가르치고, 예. 그리고 교재도 예전에는 1차 조선교육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사용했죠. 근데 합본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에 시작됐죠. 요때 이제 3차 조선교육령에서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중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이 추진되고, 내선일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을 이제 뭐예요? 일원화로 시켰죠. 그래서 이제 소학교, 심상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 조선어가 이제 2차 때는 필수였는데, 쇠의 과목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는, 그 소학교에서는 조선어는 이제 없어졌지만, 요때 이제 쇠의 과목 전환 부분은 소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에, 중학교.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사 위주고요. 한국사는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다만 이제 가끔씩 그 일본과 관련된 한국사 설명할 때 그때 했고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아시아 역사를 강조하죠. 일본사 아시아 역사. 그리고 지리와
역사를 연계시켜서 가르쳐. 그것은 일본이 지금 대륙 침략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공격하는 과정이었고 지휘 과목이 되게 중요하죠. 예, 왜냐면 전쟁을 하려면 애들에게 어디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3차 조선교육령은 내용을 쫙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하고 좀 약간 비슷비슷해.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3차 조선교육령하고 3차 교육과정 있죠. 그걸 이제 수업 비교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3차 조선교육령 또 개정이 있었어. 아까 이제 1차 조선교육령 개정인데 반해서 3차 조선교육 개정이 있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1941년에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소학교, 신상소학교도 이름을 뭘로 바뀌었냐면, 국민학교 바뀌어요. 국민학교. 근데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이제 항제의 충성이다. 청와의 충성이다. 그 얘기인데, 자, 그 명칭이 계속 갔다가, 이게 1990년대 중반인가요? 96년인가? 그 국민학교에서 지금의 초등학교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국민학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단국민학교에 다녔어요. 사단국민학교. 다들 지금 초등학교 세대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교과목을, 교과란 개념을 도입한 거야. 우리 지금 사회과처럼. 그래서 이제 국민과, 체육과, 뭐 예능과, 직업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역사는. 국민과에 속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4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패스했어요. 왜냐면 별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죠. 2번. 자, 2번은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간제기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고대시대 때는 이제 초창기 때는 그 고대국가가 등장할 땐 초창기 때는, 특정한 간청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점점 발달되고 전복 정신이 진행되면서 이제 간청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에서 전문 간원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좀 늦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의 간부를 이제 14부라고 얘기하지만 14부가 한나라시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진평왕 때부터 해서 쭉 만들어졌어. 예. 그래갖고 이제 언제 그 당시 이제 쭉 거쳐가지고 신문왕 때 이게 완성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신라의 그 간제 개편, 간부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쭉 진평왕 때 내용은 쭉 적혀 있는데, 그 진평왕 때 3월 때 위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 2부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쭉 해가지고 영객부가 쭉 나오죠. 이렇게 진평왕 때 많은 간부들이 신설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그 통일신라 때 간제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충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2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면 통일신라 간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4부 체제라고 이제 보는데, 14부 체제인데 이제 이거 찾아보니까 12부밖에 없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 안에 2개가 더 있어요. 12부하고 한 2개 더 있거든요. 중요한 것만 이제 12개 이제 적어놨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면 이제 성부부로 구성돼 있고, 집사성이 있어 이제 단일상 체제죠. 그래서 이제 그 단일성이 체제지만 집사부의 총괄 기능이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국왕 밑으로 이제 14부가 병력적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부와 부가 2가지가 있죠. 부족적 부와 행정적 부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위에요? 부족적 부. 그래갖고 그 밑에 보면 병부, 그다음 예부, 창부, 이게 더 위에 있어. 간부 중에.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족족 기반이 좀 강하다.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뭐냐면 업무가 겹치는 게 위화부거든요. 위화부. 예. 그래서 위화부가 이제 약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성이라는 게 있고, 집사성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권력구조 한계의 특징을 보면 거기 왕권을 정점으로 관료제에 근거는 있지만
그 골프의 족적정풍이 계속 남아 있었다.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집사정 대신에 그 국왕의 근시 기간의 문안기구가 훨씬 더 강했다. 그러니까 외조보다는 내조의 권한이 커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집사성도 뭐예요? 그 당시 진골귀족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왕권의 어떤 이바지 크게 뭐냐면 이바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화기구로서 그 서소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문제를 좀 잘못 냈거든요. 예, 잘못 냈는데 원래 이제 문제의 의도는 제가 그 2부를 잠깐 착각을 했어. 예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위화부를 는 지금의 2부와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삼국사에 나오니까 요때 2부는 고려시대 2부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 착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니은은 제거하고 위화부의 권한이 낮았던 이유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굳이 니은은 없을 필요 없고, 그래도 알잖아요, 문제는. 예. 기역이 권한이 니은보다 권한이 낮았던 이유. 이걸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나아요. 기역이 고려시대의 니은보다 권한이 낮았던 이유가 훨씬 나아요. 고려시대. 여기 좀 첨가해 주세요. 여기면 이제 문제가 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착각하시면 이제 2부니까, 2부가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려시대 때 2부를 지금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획이 고려시대 2부와, 2부의 권한보다도 낮았다는 이유를 해야지 좀 약간 문맥상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 고려시대 2부보다 낮았을까요? 고려 2부는, 관리인사를 전반적으로 닫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신라시대 때 그 비슷한 위화부는 그 골품제 제약 때문에 관리인사 일이 적었기 때문에. 왜냐면 대개 보면 인사가 예전에 골품에 따라서 승진이 이미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얘네들이 다뤘던 것은 이제 하급 관리들. 예. 그런 것들이 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예부하고 업무가 좀 겹쳐요.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유가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영객부인데 영객부는 뭐냐면 외빈적대부예요. 예. 외빈적대부. 그래서 외빈적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외부라고 했거든요. 외부. 외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중국 사신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걸 영객부로 이름 바꿨어.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각각의 간서들의 특징들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기획과 관련된 정책을 써보고, 자, 이때 호족들의 그 지위 격하를 시킨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고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딱 보니까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해석 안 해도 되죠? 수용 파견과 관련된 시무 28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얘기인데 성종 때 이제 기획과 관련된 그 정책은 뭘까요? 기획과 관련된 정책들은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먼저 10개 주의 주현을 묶어서 하나를 간청을 두고 간청마다 두세 명의 간호를 두어 백성을 다스리게 이들 맡기소서. 그래서 이제 외관을 이제 파견하는 건데 그래서 지방제도 정비에서 이제 성종 때 했던 것이 뭐죠? 전국에 12목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도 목목거리잖아. 중요한 요충지를 말하는 거죠. 예. 12목을 설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이제 사례를 쓰시오. 아니, 이때 이제 호조계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요 사례는 뭘 써야 될까요? 항직을 개편해가지고 당대 대등을 호장과 부호장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병부를 사병, 창부를 사창으로 각각 개편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니은이라고 적혀있는데 니은은 답안에서 좀 빼세요. 쓸데없는 거 적어놨네 내가. 그래서 이제 항직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 항이라는 건 뭐냐면
고려시대 때 정통적인 간직제도예요. 예. 근데 이제 이때 성종 때 문무상계제가 완성이 됐죠. 중국에 간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무상계 간계가 들어와도 향직은 계속 남아있었어. 이중으로 같이 사용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향직이 이제 그 안에 지방 향직이 있는데, 지방 향직 예전에 이제 그 지방 향리들 있죠. 얘네들은 그 신라 말기 때부터 간반제라고 해서 거의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정부의 어떤 간직과 비슷하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강화시키려니까 이게 너무 비등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간직을 격화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말기 때 자기를 중앙의 그 진골귀족과 맞먹게 뭐 당대등, 대등 이렇게 불렸는데 이것을 뭘로 격화시킨 거죠? 호장, 보장이라는 칭호로 격화시키고 병부, 창부는 마치 중앙기구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을 사병, 사창으로 각각 개정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종 때 이제 지방행정기구, 중앙행정 개편 내용도 있고요. 성종 때 이런 기구 개편은 어느 제도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중국의 당송시대 때 그런 개편이죠. 제도죠. 그래서 그 성종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육두품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종전에 국풍 대신에 토풍 대신에 뭘 강조했죠? 하풍을 강조했던 사람이야. 예. 자, 그래서 4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자, 고려시대 간직 개편 내용이 있는데 종전에 이제 태봉 간제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당나라, 송나라 간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간제는 중추원 3사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삼성육부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운영한 건 아니에요. 예, 중서성, 문화성을 같이 묶어서 운영을 했어. 그래서 실제 운영은 이성육부제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독자적인 간제도 있었죠. 식목도관과 도병마사. 원래 식목도관과 도병마사는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간제는 아니에요. 그 뒤에 현종 때 완성된 간제인데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보냐면 성종 때부터 기운을 찾아요. 예. 자, 그런 지방제도는 이제 12목을 이제 지방관을 파견했고 예전에 금융과 조장 같은 임시 파견 관리제도를 혁파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무상계제가 완비되면서 종전의 태봉 시대부터 계속 내렸던 간직을 뭘로 개편했죠? 황장. 여기 항은 뭐예요? 고려 시대를 고려를 항이라고 보죠. 지방으로 보고 중앙은 어디예요? 서울은. 예. 그 중국을 기반으로 해갖고 중앙을 중국을 중앙 보고 지방 그 고려를 항으로 보는 낮춰보는 거죠. 고려를. 그래서 고려의 정통적인 그 간제를 향직이라 해서 개표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을 차별화시켰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한 당대등을 뭐 호장, 대등을 보장 이렇게 이제 개편을 했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 항직은 지방 간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 간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무상계제를 받고도 또 한편으로 향직을 또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문무상계제 개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무상계제 좀 특징은 뭐냐면, 문상계제와 무상계제가 중국과 좀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에 문상계제는 누구한테 수여해요? 문간. 그 다음 무상계제는 무간.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 이 문문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고려 초기 때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성종 때는 이제 문상계제는 중앙의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무상계제는 지방의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문상계제는 뭐가 돼요? 중앙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이고 그 무상계제는 뭐예요? 지방공무원이잖아. 근데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급이 다르죠. 그래서 요번에 소방관 분들이 지방공무원이었다가 중앙공무원 된다고 국가공무원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상계제가 뭘로 된 거야? 문상계제가 된 거야. 등업이 뭐야? 업이 된 거죠. 예. 근데 그것도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서울시 지방공무원 더 좋아요. 수당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중앙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교사 수당은 똑같아. 어느 지역이거나. 평준화돼 있어. 예. 근데 이제 서울시 공무원은 들어보니까 복지 포인트도 많이 주고, 수당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종 때 강직 개편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볼게요. 여기 더 추가하자면 그 성종 때 신문 28조 내용 있죠? 그거 외워두세요. 중요한 사료들을. 자주 언급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을 문제 볼게요. 다음 구한말 의병 관련 사료이다. 자, 미추진 사건을 써보고 이 사건의 시기의 의병의 특징을 참여 주체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의병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항상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을사의병이야. 그 단서가 됐던 게 뭐, 제가 아까 이제 을사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 단서가 됐던 게 뭐예요? 저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작년 10월 저들의 한 행위라고 있죠. 자, 작년 10월에 저들의 한 행위가 뭘까요? 예?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예. 그래갖고 이제 을사조약을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생들이 주도를 했지만 참여 주체 측면에서 뭐죠?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의병이 뭐죠? 정미의병이죠. 예. 정미의병이 이제 예전에 배경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뭘로 답변하셔야 돼요? 황제, 고종황제, 강제퇴위, 정미실조약. 그래서 해당된 군인들이 거기에 참여했죠. 그래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의병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페이지야? 적어놓으려다 안 적어놨네. 이거 넘어가죠. 예. 제가 여기 편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빡했어. 예. 이런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의 배경, 주체, 특징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이제 을미의병하고 정미의병 나왔으니까 을사의병 한번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죠? 금방 나오죠. 항소의 난이죠. 이름까지 적혀 있어요. 네, 진지하게 적어줬는데, 자, 항소의 난은 당조가 진압할 수 있는 군사적 요인을 두 가지 쓰시오. 간신히 진압했죠. 네. 자, 뭐라고 쓸까요? 일단은 EEJ라고 해서 절도사들을 이용해서 진압을 했죠. 그때 사타족을 동원해갖고 했고, 그 다음에 항소의 부장이었던 주온이 배신을 했어. 네.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온이 그 배신을 함으로써 이제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주정춘이라 해갖고 이름을 바꿔 하소했거든요. 당나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라. 근데 오히려 이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뭐예요? 망했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의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뭐야? 5대의 첫 번째 나라였던 후양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사타족 이근영의 아들이 세웠던 나라가 후당당의 뭐죠? 후진이에요. 후진.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항소의 난은 당나라에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경제적 타격을 줬죠. 예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안산의 난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에 큰 타격을 줘도 그래도 안산의 난 이후에 당나라가 100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강해 지역, 그러니까 양쯔강 하류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 그 당나라가 중앙정부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양쯔강 하류 지역이 어떻게 돼요? 반란군에 휩쓸면서 요 지역을 장악 못하게 돼. 그러면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군인들이 그 충성을 받는 대가가 뭘 받죠? 돈을 받잖아.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신책국 같은 이제 중앙군들 이런 사람들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모집을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불만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중앙국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아바스 왕조와 관련된 거죠. 아바스 왕조. 그래서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죠. 예, 쉽지만 바그다드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바스의 바그다드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의 제일 큰 도시였죠. 동서무역의 교통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계획 도시예요. 제2대 만수로 때 만들어진 도시인데, 자, 이 미추진 도시를 수도한 이스라엘 왕조가 건립한 가정을 2주 이내로 써보고, 그리고 이 왕조가 종교정책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바그다드를 이제 수호했던 왕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바스 왕조죠. 이 아바스 왕조는 원래 누가 세운 왕조예요? 네?
아블 아바스라고 해서 이제 그 아바스 가문이 세운 왕조인데, 수니파예요, 시아파예요, 이 가문은? 수니파 왕조죠? 수니파 왕조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연합해갖고 세운 거야. 이게 우미야드 왕조의 이제 차별 정책에 맞서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시아파에 대해서 예전에 막 차별했잖아. 그 우미야드 왕조 같은 게는 지금 우마이야 왕조라고 좀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우미야드 왕조는 그 당시 이제 그 같은 이슬람교도라도 차별을 많이 했어요. 이란인 같은 사람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같은 이슬람교도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어지는 진정한 이슬람 제국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 종교 정책의 방향을 이제 쓰면 인종을 초월해서 이슬람법에 의해 더 샬리아에서 평등주의에다 통치했고, 아랍인대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무슬림의 평등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랍인이라는 것은 민족의 개념이죠. 이슬람은 뭐야? 종교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이슬람 믿으면 뭐야?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이슬람은 좀 넓은 범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바스 왕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보충 페이지에 한번 실어놨는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페이지 펴보세요. 자, 아바스 왕조의 이제 그 특징들 보면 바그다드를 건설했고,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했죠. 그래서 이제 아랍인들 특권을 폐지하고 요직에 이란인들 등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제도에서 아랍인과 비아랍인 간의 차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아랍의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만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문화적 개념을 전환돼서 이슬람교를 믿고 아랍어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 아랍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랍의 문화권이 확대되면서 아랍인들의 어떤 그 기반이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바스 왕조와 또 관련된 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탈레스 전투죠. 탈레스 전투 이후에 제지수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라는 나이트라는 그 문학 작품이 등장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말기에 들어가면 지방 세력이 대두돼. 이걸 뭐다 보면 그 약간 표현법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에미르라고 해. 에미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셀주크 투르크나 이런 걸 압력을 축소했다가 나중에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수장을 뭐라고 칭을 줬어요? 슐탄. 그래서 칼리프와 슐탄의 역할이 분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몽고르에서 멸망을 하게 돼. 이란국에서.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하고 아바스 왕조가 멸망을 한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참고로 셀주크 투르크는 한때 또 그 전에 이란국 때 전에 멸망할 때까지 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호라준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 이란에 세워진 왕국. 근데 이란이 그 호라준 왕국이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을 시켰다가 그 호라준 왕국이 누구의 침을 받죠? 징기스칸의 침을 받죠. 그러면서 다시 부활돼. 근데 그 부활된 왕조도 누구한테 곡발 망해 또? 이란국한테 멸망을 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의의는 뭘까요?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의 성립.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제 분열된 후에 세 명의 칼리프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후기 옥미아드 왕조. 그래서 요즘에 책에서는 후기 옥미아드 왕조라 쓰지 않고 후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바스 왕조. 그다음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 세 명의 칼리프가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파티마 왕조는 이집트에 있는 왕조인데 좀 잠깐 신기하게 이 시아파 왕조예요. 이 왕조는 왕실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조약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담답병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왕조 전쟁과 함께 식민지 전쟁을 같이 이제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아우쿠스 부르크 동맹 전쟁, 월렴 전쟁, 그 스페인 왕위 전쟁은 옌 전쟁, 그다음 오스트 왕위 계승 전쟁은 조지아 전쟁, 그다음에 이제 그 7년 전쟁은 프렌치 인디안 전쟁.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그 100년 동안의 식민지 전쟁, 제2차 100년 전쟁들을 쭉 써왔고,
그러면 이 조약 내용들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거기 가와 나만 외워주시면 안 되고, 예, 가와 나뿐만 아니라 그 조약도 외워두시고, 그러면 요게 스페인 왕에게서 이제 옌 조약과 관련된 이것도 좀 잘못 썼네. 거기 옌 여왕 조약이 아니라 전쟁이야. 예. 이게 좀. 제가 오타를 계속 수정한다 놓쳐. 예. 뭐 그렇게 문제 푸는 데는 뭐 그 지장은 없는데, 일단. 거기 가조약은 뭘까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관련된 거. 그거 좀 서양사 공부해 보시면 알겠죠? 위트레이트 조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위트레이트 조약. 예. 그 요번에 그 들어가신 그 교수님이 듣기로는 제가 독일사 전공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사는 내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자기 전공 내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정보에 보면, 옛여왕, 그러니까 위트레이트 조약인가요? 위트레이트 조약? 그 부분을 되게 좀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암기해 두세요. 찾아가지고. 이 왕조 전쟁 관련된 조약을. 예. 제가 작년에 문제도 냈거든요. 위트레이트 조약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혁명은 웨스트민스터 협약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쟁, 요번에 나온 거죠? 7년 전쟁은 뭐와 관련된 거죠? 후 베로투스 브루크 조약이야. 요번에 관련된 건 아니라, 파리 조약이고, 요 7년 전쟁은 후 베로투스 브루크 조약. 꼭 외워두시고, 7년 전쟁과 프렌치 인디안 전쟁과 관련된 거는 파리 조약이죠.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거기에 보면 다음 기획의 18세기 말에 발명한 관련 기계를 써보고, 그 다음에 당시 니은의 제철 작업을 사용했던 경제적 배경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자, 이거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지가 거의 지금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한번, 낼 때가 됐는데, 의외로 산업혁명을 잘 안 내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낼 게 별로 없어. 이게 문제 만들어가지고 낼 게 별로 없고,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제철 기법 같은 거 있죠? 이거 완전히 무슨, 이게 공업인지 기술인지 그 부분, 득보잡 같은 그런 문제들이나 내고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내봤어요. 저도 한번 그냥.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내봤어. 예. 자, 18세기 말에 발명된 관련기구, 그러니까 수역과 하적을 통해서 유전했던 방직 과정을 유리하게 작용했다. 방직 과정과 관련된 기계들 쓰시면 되겠죠? 예.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라이트 수역 방적기, 물 방적기, 카트라이트 역지기 등등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이걸 물어보더라고. 방적과 방직이 다르지 않냐? 방적은 신을 뽑는 거고, 방직은 천을 짜는 거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방적은 확실히 신을 뽑는 거야. 근데 방직은 좁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천을 짜는 것까지만 국한되는데, 서양사 개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쓰는 거는 뭐냐면 신을 뽑고 뭐냐면 천을 짜고 그리고 엽록까지 하는 것까지 다 통칭해서 방직이라고 해. 그래서 제가 일반적 의미에서 제가 썼기 때문에 거기 방적 과정 보면 이것도 틀렸네. 네, 방직이라던데 이거 못해 맞네. 저 답안에 방직 과정을 꽂히세요. 답안이 틀렸어. 오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방직 과정은 방직과 지포를 다 합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둘 다 합쳐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이거 답안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크라이트의 수력 발전기, 물 발전기, 그다음 카트의 역직기. 역직기는 면을 뽑아갖고 직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직기보다는 방적기가 좀 발달돼 있어요. 방적기는 여러분 다 아시 뭐예요? 면포에서, 그러니까 면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직포하는 기계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제철 작업을 사용했던 배경. 그러니까 석탄이죠. 예전에 뭘 사용했죠? 목탄을 사용했어요, 목탄. 목탄인데, 그 당시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농가 밭을 경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목탄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전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석탄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석탄은 좀 약간 목탄보다도 뭐냐면 좀 약간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그 당시 유럽에서 이제 집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이게 그 석탄을 떼면 그 석탄의 연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시설이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목탄 가격이 올라가니까 석탄 가격이 같이 석탄이 뭐냐면 싸니까 이걸 쓰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쓴 거죠. 이 가성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문제 볼게요. 네, 9번 문제. 잠깐만요. 제가 산업혁명을 정리해놨나? 산업혁명, 정리해놨네. 일단 산업혁명 볼게요. 네, 5페이지. 자, 산업혁명의 배경이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영국이 왜 다른 나라보다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는가? 그거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거든요. 네, 수능에도 자주 언급돼 있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외워두세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되고 풍부한 노동력 확보할 수 있고 풍부한 자원, 석탄 특히 그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가 안정돼 있고 강대한 식민지 확보, 발달된 운송시설, 뭐 그런 것들, 저리의 이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당시에 기계가 많이 발견됐죠. 그래갖고 방직공업들이 발달했는데 주로 면직업에 이제 주로 이용했죠. 그래서 뭐 나르는 붓, 그 다음에 제니박기, 아크라이트, 조명기, 증기기관. 특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증기기관이야. 예. 그래서 원래 증기기관은 뭐 때문에 썼냐면 탄광에서 물을 뽑기 위해서 한 거야. 예. 게다가 이제 이것이 개량이 돼가지고 뭐 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발달 순서도 외워두셔야겠죠. 처음에는 면직업, 그다음 제철업, 기계업, 탄광업 같은 이제 발달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 나오냐면 산업혁명 당시에 발달했던 그 뭐냐면 공업 두 가지 있어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야 돼? 면직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철업이나 기계공업 이런 것들 들어가야 돼요. 예. 만약 2차 산업혁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중화학공업을 써야 되겠죠? 철강, 화학공업, 뭐냐면 이런 것들, 철강공업, 조선공업, 이런 것들 써야 되겠죠. 중후장대한 공업들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면직업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예. 자, 근데 모직물 쓰신 분도 있더라고. 모직물 틀리죠? 모직물은 17세기,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제철공업의 D장 넘어 석탄을 연료로 사용됐죠. 목탄 대신에. 그래서 석탄을 연료로 되면서 제철공업과 관련된 기술, 이제 제철 그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것이 뭐 석탄을 코크스와 연료를 사용하고, 교반법, 압연법,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고반법과 악연법이 뭔지 물어보는 거야. 참 지금 이상한 거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역사 시험이 아니라 뭔가 기술 시험이나 이런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문제가 그 교반법, 악연법까지 물어보면, 솔직히 이거는 틀려고 낸 것 같아요. 근데 맞춘 분도 있더라고, 이런 것도. 근데 그분은 시험 문제 떨어졌어. 계속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안 돼, 이거는. 진짜, 이런 문제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또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산업혁명 결과 부분 있죠? 그것도 한번 이제, 그 교과서 찾아서 눈여보세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이제 볼게요, 9번. 자, 다음은 최교사와 학생들 간의 문답 내용이다. 작성 방법을 따라서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지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야. 네. 그러니까 지역사는 지금까지 예전에 기출문제 때 향토사인가? 그 딱 한 문제 언급되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용이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역사 부분은. 그래서 지역사 접근 방법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6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지역사의 분류를 보면 향토사, 그 다음에 지방사, 지역사 이렇게 3가지 나오는데 자, 향토사는 자신이 태어나거나 생활하고 있는 고장의 의미며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있는 공동체 역사를 말하고요. 그래서 자기 향토의 어떤 정통, 독자성, 고유성을 강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죠. 예. 그 다음에 지방사는 거꾸로
중앙에 존속된 역사 파악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뭘까요? 국가사나 중앙의 역사에 비해서 병방의 역사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변화시킨 주체로서 지방 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하고 중앙이 서울이 완전히 뭐냐면 종속적이야. 예. 그래갖고 수도권 살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시골이라고 하잖아. 시골. 대구나 부산도 다 시골에 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자 그다음 지역사는 그 향토사하고 지방사의 중간 정도인 거야. 객관성과 주관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동시에 있다. 그래서 종속적인 지방 문화가 아니라 주체적인 문화, 주관적인 향토 문화가 아니라 또 객관적인 지역의 문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뭐냐면 플러스 시키고 단점을 버리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요 지역사라는 거는 일반 역사와 뭔가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예, 똑같은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지역사를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왜 쓰냐면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식민지 역사를 연구할 때 뭐라고 하는 지역사라는 말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쓰면 마치 식민지 역사를 연구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이제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애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이나 문제점.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거기 이제 그 기억에 보면 지역사 중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양심 향상을 큰 도움을 될 것입니다. 쭉 나오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향토사죠. 향토사, 자기중심의 역사 이런 것들인데, 자, 요게 이제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 유용한 점이 뭘까요?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역사의 전개적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제점은 각 지역의 정통이나 고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객관적 역사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강조하다 보면 객관적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고 양심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자기 미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 요것들 그런 것도 애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쓰시오. 자, 인문지리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종때 박사.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먼저 동국 여지 이슬람이야.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처음에 담아 올릴 때 이걸 신증 동국 여지 이슬람을 옮겼어요. 왜냐면 녹색책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그 잘못된 건데 저도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 그 강의 시간 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고치라고 했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답안 적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도 그거 잠깐 까먹고 그냥 옮겨 적었는데 어떤 분이 지적하셨더라고. 이거 신증 동국 여지 이슬람은 그 중종 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성종 때 만들어진 거는 아까 동국 여지 이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 부분이. 팩트니까 요거는 뭐 기본서가 틀렸더라도 기본서가 이제 그 맞더라 이렇게 썼더라고. 일단 틀린 거죠. 팩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어딜까요? 오일장이나 옛길, 통혼권, 뭉중조직.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방사를 나눌 때 이걸 나눌 수 있는데 요게 나누는 것은 뭐냐? 생활권이죠. 생활사자료. 여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직들 생활사자료도 유용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또 보면 다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써보시오. 다의 내용을.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지역사 범주 삼기에는 뭐뭐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행정단위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 행정단위는 오늘날 같지 않으며 어떤 지역의 행정구역이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행정구역이 인구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같은 데 있죠. 지금 한양, 지금 여기 한양인데 한양은 예전에는 사대문 아니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서울의 역사를 할 때는 한양 안에 이제 사대문 역사만 공부하면 안 되죠. 지금의 서울에 보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행정구역이 커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양이라가 아니었던 그 신촌이에요. 이게 신촌인데 신촌도 지방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 신촌의 역사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남? 지금 강남 되게 잘 산다고 그러죠. 근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완전히 시골이었어. 강남의 역사도 공부해야 돼. 예. 그래서 오늘날 지역의 범위와 그 예전의 지역의 범위, 행정구의 범위가 인구가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뭐냐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10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거야.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은 이제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론, 가르침 방법론이고, 이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그 연구라든지, 그래서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연구 방법론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질적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좀 볼게요. 현장 연구.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7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연구방법론에서 이제 현장 연구와 관련돼갖고 이제 보면, 현장 연구는 그 학교나 교실에서 일상적 활동을 말하는 거고, 그때 이제 연구의 주체는 교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순환적인 과정을 갖고 있다. 이거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 뭐, 문헌 연구, 사례 연구, 뭐, 실험 연구, 비교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현장 연구의 방법이에요. 이건 뭐 현장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역사나 뭐 사회나 연구할 때 쓰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그 차이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은 수학을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고 주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고 체계 유지이고 정형적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보시면 고3에 들어가면 이제 대교육이나 딱 나온 프로그램에서 얘가 등급 언제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교 나올지 쭉 나오죠. 예전에 통계를 기반으로 나온 거야. 그게 이제 양적 방법이야. 이건 입시 체제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잖아. 체제 유지적이죠. 그런데 이제 질적 방법론은 뭐냐면 주로 이제 민속학에서 많이 사용한 거고 이런 인간관계 보편성보다 고유한 특징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참여 관찰이나 면접. 그다음 특징은 뭐냐면 비주류야. 체제를 좀 이탈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 거기 대기업이나 이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얘를 평가해요? 아니죠. 얘는 그런 특성이 있으면 보다는 이런 특성도 있다 하면서 뭔가 강조하고 대안학교도 강조하고 그러면 이건 뭐야? 입시제 부정하고 내 혼자 살겠다. 내 나름대로 마이웨이를 갈겠다.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모델을 찾는 거죠. 그럴 경우에 질적 방법론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관찰의 녹화, 면담, 뭐 동료 교사의 토론 있고, 자 비판은 양적 방법론은 그 자연과학적 모델이 역사학과 인문과학에 접합하지 않다. 그 질적 방법은 그 객관적 타당성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선 방법론, 소프트하다는 거죠. 부드럽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양적 방법은 딱딱하죠. 그래서 객관성,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의 종류도 외워두셔야 돼요. 예를 실증주의 방법,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행동주의 연구 등등 있고,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인류학적인 해석적 연구, 탈신체주의, 자연주의 연구. 이때 자연주의 연구를 그 양적 연구 방법으로 착각하신 분이 있는데,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지만, 이 자연주의 연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참여관찰 면접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다는 의미지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야. 네이처의 의미. 인공과 대립하는 어떤 자연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가 뭐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보면 다음은 이 교사와 박 교사의 연구 주제와 내용이다. 작성 광고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 교사의 연구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 교사의 연구 주제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이 교사 연구 방법은 질적일까요, 양적일까요? 질적이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상호작용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 박 교사의 연구 내용은 이제 교과 서술의 분량, 사파 자료 등 수치를 쭉 제시하죠. 그래서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예문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파란 책의 예문에 있어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에. 자, 이 교사의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방법, 연구 방법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질적 연구 방법에 필요한 연구 도구는 아까 이제 언급한 거 수업 관찰, 수업의 녹음이나 녹화, 수업 상황의 전사 뺏기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긴밀한 접촉과 면담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교사 연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쓰셔. 그러니까 박교사는 아까쯤에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쓰시면 되는데 파란 책에 나와 있죠. 그래갖고 교과서를 제출한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서울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현장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형적 양적 연구 형태를 띠고 있지만 대부분 엉성한 주제와 가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제 연구 결과 실제 역사 연구에서 언어 중심 의미시된다 등등을 쓰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파란 책의 내용은 이제 있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이제 보시냐면 현장 연구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이 교사와 박 교사 연구가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써보고 연구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연구자 자신의 활동을 개선하고 자신의 그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요. 요때 이제 현장 연구의 주체는 누구죠? 교육 실천가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지금 이 교사 박 교사가 방법론을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현장 연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현장 연구 관심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주체는 교육 실천가.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 교육 실천가라고 이제 했긴 했는데 거기에는 교사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그래서 거기 플러스 돼서 교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11번 문제를 이제 보면요. 11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그 가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당시 기획의 학문 성과와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니은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그 디귿의 주장 내용을 두 줄 이내로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근문학파하고 고문학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이거 좀 근문학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근문학 고문학파의 대입 과정을 자세히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후한 때 경학을 주도권을 둘러싸고 근문학파, 고문학파의 논쟁이 나는데, 후한 장제 때 백호관에서 그 방고가 그 백호관 논의를 적은 것도 있죠.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백호통이라는 책이 있어. 외워두세요. 그래서 근문경과 고문경의 논쟁 과정을 적은 거야. 예. 백호통으로 지박을 하고 있고, 후한말 때 정영이라는 사람은 고문경과 근문경을 다 능통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고문설 위주도 하고 정적해설, 그 다음에 그 집대성 근문설 위주도 했는데, 이를 훈구학이 나오죠. 자, 훈구학의 그 의미를 써라.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했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뛰어넘었지 근문학파의 성격. 그 당시 근문학파의 성격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당시 이제 도참이나 참의 같은 신비주의, 합리주의, 비합리적인 주술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근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미연대의를 강조하죠. 공자에 숨어있는 뜻. 그래서 원래 있는 경전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밑에 행간들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가 강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풍미했던 어떤 그 사상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근문학파들은 주로 그 당시 참의설, 그래서 예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충의 농영이 대표적인 저서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왕충의 농영이라는 것은 앞에 그, 근문학파의, 이런 비합리주의고 신비주의를 비판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왕충의 주장에 보면 모든 존재는 기로서 이루어지고, 기는 전개에 따른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의 사회현상,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왕충의 농영은 되게 뭐냐면,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왕충의 그런 비판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이제 보냐면요. 예.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박정희 정권이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했던 목적을 써보고, 미국이 이 조약의 그 체결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조항을 한국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술해 보시오. 자,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한일협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한일협정. 그래서 이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과 관련된 내용이야.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슨 항쟁이 났어요? 6.3 항쟁이 났죠? 예. 그래서 이제 9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한일협정을 왜 체결했냐? 일단 박정희가 경제개발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했고, 그리고 미국도 그걸 지지했죠. 예, 한미일 그 방위 체제를 구축해서 소련이나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협정 내용을 보면 쭉 있는데, 자,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일본 조약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은 모두 이미 무효임을 확인된다. 이것을 이제 일본과 한국이 각자 다르게 해석한 거야. 동사이몽을 하면서 이제 해석하는데, 왜 문제냐면 8월 22일은 어떤 날이에요? 한일 병탄 조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9.7이 8월 27일 거라면 그 전에 병탄 조약을 맺었잖아요. 22일 날. 그러니까 이 조약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한제국 간의 어떤 불평등 조약이 많잖아. 을사조약부터 해서 정밀실조약까지. 이 조약들은 다 무효야. 그러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그 뒤에 35년간의 통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앞에 있는 조약들이 근거가 되는 조약들이 무효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해요. 일본 측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이게 무효를 강조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무효를 강조해. 이미를 강조해. 이미라는 그걸 집어넣었어. 왜 집어넣었을까요? 앞에 35년 동안 통치는, 이거는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거야. 얘네들은. 뭐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합법적이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그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하이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뭐냐면 뭐 예전의 걸 다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미 이 조약은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거는 실효성이 상실됐다 얘기야. 이미 무효라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전 거는 합법적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48년에 나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하이가 맺어지면서 이미 이제 이 조약은 이미 무효가 되고, 이미 무효가 돼가지고, 효율성이 상실됐다.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35년간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합법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애들이. 그래서 그 차이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고, 그 과정에서 육삼항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부가 위수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을 했고요. 공항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같은 걸 일으켰죠. 불고의 사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11번 문제 보면 이제 박정희 정권이 다음 같은 조약을 체결했던 목적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한일협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트남 파병.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지만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 독일의 강산 강부들하고 누구야? 간호사를 파견했잖아. 그래서 예전에 국제시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예. 인력 수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왜 지지했는가? 한미일 방위체제를 국권이 해서 소련과 중국, 북한을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해석 부분은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답안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명정시대 과거제도와 신사계층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사계층 부분은 예전에 시험을 나왔죠, 한번. 그래서 이제, 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명천시대 때의 지배계층이 신사계층이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갑자가 해체된 명중기회 항촌질서 유지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토지 경보를 통해 지층이 형성됐고, 특권청을 했다. 그래서 우면 요역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성들은 대부분, 지휘주의 지식인, 선택지 관리되었고, 그 다음 학위 소유자, 거인, 생원, 감색.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때도 있었지만, 송나라 때는 이제 과거에 학교가 뭐 하면, 일시인 칭호에 불과했는데, 요거는 이제 영구히 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권도 같이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신사측 역할, 그 문화적 역할, 사회적 역할, 경제 역할 외워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민중의 교육과 교화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학령을 조성하고, 사회 역할은 조세징수, 질서유지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특권들 아까처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쓰고, 기역의 학교제도와 연관시켜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당시 니은과 디귿 같은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부세 특권을 써보고, 그러나 니은의 계층이 항촌사의 역할을 두 주인을 기수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가에 대한 제도는 뭐냐? 자, 여기 밑에 유림회사라는 책이 있죠. 이 유림회사는 뭘 비판한 거냐면, 그 명나라 때 그 가고제도를 비판한 거야. 가고제도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때 이 소설은 명청대의 가고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가입니다. 그 가에 들어간 건 뭘까요? 팔고문이죠. 팔고문. 예. 그래서 송나라 때의 가고제도는 나름대로 그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글 쓴 수 있는데, 이 명청시대 가고제도는 이 그 가고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야. 틀이 있어. 이 팔고문의 틀 속에서 자기가 애운 경서를 달달 외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학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야? 그냥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들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구속이 받죠? 네. 그래서 이런 팔공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팔공문은 이제 지금 임용시험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다 알다 외워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틀 속에서 쓰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획과 학교제도 연관성. 그래서 이제 명청시대 가고제도는 학교제도 연관돼 있죠. 그래갖고 그 연관된 내용을 보면 과거를 보려면 다 보는 게 아니죠. 부주현학의 학교 출신자로서 생원 자격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자 감생 자격을 얻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과거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또 뭐냐면 니은과 디귿에 받는 학위를 받은 사람의 부세 특권. 뭘 써야 될까요? 우면 요역의 특권, 자병 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촌사의 역할은 이제 민중의 교육이나 교화를 담당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 지방간의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등등등. 신사는 항촌지수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하면서 공익과 사회고충을 해서 항촌교화 및 여론을 지배했다. 그 다음에 공공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신사가 건의나 조언을 하고 여론의 간증에 전달하는 이런 내용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중이나 동계에서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계층이 이제 그 항촌사의 역할 쓰시오. 자, 이거 신사 계층 했군요.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자, 이 보너스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미국의 정치사, 현대 정치사와 이제 관련된 건데, 미국이 베트남을 침범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베트남이 목표 달성을 못하면 동남아시아 전역이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것이다. 정치 이론은 뭘까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이론이었죠? 도미노 이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분쟁이 미국이 개입을 했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무슨 사건이야? 통킹만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통킹만에 있는 미국 구축함이 그 북베트남한테 또 공격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비밀문서 해제해보니까 조작된 거야. 미국이 그 북베트남하고 직접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뭐 전쟁하는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해갖고, 북베트남과 한판탕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예전엔 베트콩만 사용했는데, 베트콩을 원조 했던 사람이 누구야? 북베트남 아니야. 북베트남하고 이제 한번 싸우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규전이 아니었죠. 뭐죠?
게릴라전이야. 치고받고 싸운 거야. 그게 미국이 당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베트남 지역에서 이제 미국과 싸웠던 군사 집단 명칭, 그 베트콩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그 로마의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관련된 거야. 그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관련돼갖고 문제가 한 2문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에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개혁을 통해서 제국을 재편성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부터 전제 군주제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프리케스 제도여갖고 이제 겉으로는 공화정이었지만 실제는 제정이었잖아.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명실상부하게 전제 군주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국의 분할 통치에서 사제 통치하죠. 2명의 정황제, 2명의 부황제를 둬갖고 정황제가 죽으면 부황제가 그 다음 자동되고 계승하면서 군인이 정치에 참여한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앞에 무슨 시대였어요? 군인왕제 시대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행정개혁을 해서 수도를 옮겼죠. 어디도? 니코메디아로.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방의 전제군주를 다수했고, 그 다음에 속초를 세분화해서 중앙집권을 했는데 크게 4강굴 나누고 거기 12강굴 설치했어. 왜 4대강굴 설치했을까요? 그 강구라고 쓰세요. 국자가 빠졌네. 예. 4대 강굴 설치한 거는 4명의 황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3을 나누니까 4, 3, 12에서 3개의 동가 조그만 중간 강구들. 자, 그다음 원료원을 축소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행정과 군대 개혁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 군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군대 개혁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국가 재정을 우리나라식으로 되면 총액제를 통해서 한 거죠. 그래서 총액제를 할당을 시키고 예산 총액을 요청하고 그 각 도시에 이제 할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촌에도 할당을 시키고 그러니까 농민이 도망가잖아.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토지에 농민들 결박시키는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들을 그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갖고 형성된 그 토지 제도가 뭐야? 콜로누스제야. 물론 콜로누스 제도의 이제 형성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노예 공급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끊어졌잖아. 그 노예보다는 이제 소장인들을 부자용 소장인들 만들어가지고 콜로누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되니까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냈어. 금화나 은하가 막 지금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보수 억제는 최고 가격이 실시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 사람의 이제 정책도 외워두시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 또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했죠.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했던 황제가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야. 예.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그는 탐욕과 비겁함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다스릴 때 3명의 형력제를 만들었으면 세계를 4개 분할했다. 쭉쭉 나오죠. 이게 딱 보니까 이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 비번도 이제 동일한 황제 명칭이고 쭉쭉 있는데, 자, 이거 딱 전반적으로 볼 때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좋게 썼어요? 나쁘게 썼어요? 응? 나쁘게 쓴 거죠. 이게 원래 어디에 나오는 사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를 쓴 거야. 묘사한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 그 당시 상당히 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한인물에 대해서 항상 좋은 평가가 있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사회성이 없다는 거, 사회성이 좋다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에서 되게 나쁜 평가가 있고 또 좋은 평가가 같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개혁을 하는데, 그에 개혁을 하다 보면 반대자도 있고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이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는 뭐 그런 사람들은 되게 뭐냐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고 막 뭐 예증의 관계가 막 해가지고 욕설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기획을 실시한 목적 왜 그렇게 항제를 4명이나 뒀을까요? 제2계승에 대해서 군대의 개입을 방지하려고 한 거죠.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제2계승의 군대 개입을 더 활성화시켰죠. 문제가 생기고 그 4명의 황제들이 와서 각기 자기가 황제가 칭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단일 황제 체제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은 뭘까요?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어디 옮겼죠? 니코메디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 신분 변화를 써라. 예농인 콜로누스 제도 전락했다. 콜로누스. 예. 콜로나투스와 콜로누스는 달라요. 콜로누스는 부자유 소작인을 말하는 거고, 콜로나투스는 그건 콜로누스를 바탕으로 한 농장 제도를 말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구별해서 좀 보시고 디귿의 조치가 뭘까요? 이거는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뭘 했다?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 모든 물가 보수를 억제했다. 예.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기출만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하면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쉬었다가 자료 B번호 넘어갈까요? 전공 B도 넘어갈게요.